안녕하세요. 올로버드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예, 이제 10주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한 2주 만에 이제 돌아왔죠. 그, 첫 주는 사실 이제 류정현 PD가 출장을 가면서 좀 바빴고, 지난주는 제가 갑자기 좀 이 외부 일정, 이제 본업 관련된 이슈들이 좀 생기면서, 어, 피치 못하게 2주를 좀 쉬어가게 됐는데, 일단 이제 10주차 정도까지 오게 되면, 딱 이 시기가 이제 컨텐더냐, 프리텐더냐가 좀 갈리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정규리그 전체 기간으로 보면 이제 반환점을 이제 돌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떤 뭐 셀러와 어떤 바이어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갈렸고, 뭐 이제 앞으로 순위 경쟁을 좀 해야 될 팀, 그다음에 좀 아직은 좀 이르지만 벌써 내년을 좀 바라봐야 하는 팀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왔는데, 일단 털스데이 풋볼 경기부터 하나씩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가 이제 털스데이 풋볼 경기였죠. 10대 7로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이제 핵심 리시버인 자코비 마이어스를 잭슨빌로 떠나보낸 레이더스였어요. 그래서 뭐 패배도 좀 많이 쌓였고 순위 싸움에 대한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레이더스고 그의 반면에 이제 2015년 이후에 첫 번째 지구 우승을 노리는 덴버의 이 떨스데이 나이 풋볼이었습니다. 그래서 덴버가 사실 경기력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게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홈에서 이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덧 지금 7연승까지 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음. 10주차 종료 기준으로 이 지구 단독 1위 자리도 유지를 했고, 패트리어츠, 콜츠와 함께 NFL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가장 높은 승률을 거두고 있는 팀이 또 덴버가 되겠습니다. 네. 덴버가 이날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스코어에서 또 좀 예상을 할 수 있듯이 공격이 좀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음. 쿼터백 보닉스 선수가 두 개의 인터셉션을 뭐 던지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경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올 시즌 덴버 브론코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코어죠. 저 수비가 또 분전을 하면서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전체적으로 색을 6개를 기록을 했고, 이제 상대 공격을 200야드 미만으로 아주 잘 제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13번의 이제 수비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이 50%가 넘는 7번을 상대가 이제 퍼스트 다운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격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예, 그렇게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덴버가 뭐 이날도 대단한 수비를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 전체로 봤을 때 특히 이 색 기록 부분에서 대단한 역사를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올 시즌 10경기에서 이제 46개의 색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위가 지금 시애틀 피츠버그입니다. 근데 이 두 팀이 32개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압도적인 페이스로 덴버 브론코스가 색을 쌓아나가고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고, 1990년 이후 이제 10경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색을 기록한 팀이 올 시즌의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대 가장 강력했던 수비를 언급을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이 80년대 중반의 시카고 베어스인데 물론 이제 가장 정점에 올랐던 것은 1985년에 이제 수비의 힘으로 슈퍼볼 우승까지 차지했던 그 시즌을 많은 팬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역대 색 기록은 그에 한 해 앞서 있었던 1984년에 베어스가 만들어냈던 한 시즌에 이제 72개의 색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더 빠른 페이스로 가고 있다? 뭐 그때 당시 16경기고 지금 17경기지만 그 경기 수를 똑같이 맞춘다 하더라도 덴버가 지금 아주 미세하게 더 빠른 페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덴버가 이 기세를 시즌 끝까지 이어가면서 새로운 역대 기록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 우승을 했던 게 이제 2015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때도 사실 공격보다는 수비의 힘으로 우승을 만들어냈었잖아요. 올 시즌에도 또 대권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선취점을 기록을 하고도 그 이후에 이제 추가 득점을 전혀 만들어내질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비 쪽에서 만들어냈던 인터셉션이라든지 상대의 또 필드골 미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좋은 필드 포지션에서 공격 기회를 잡았음에도 득점을 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결승점을 내주는 과정에서 또 펀트 블락을 당하면서 자기 진영 레드존에서 또 곧바로 공격권을 내줬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덴버가 뭐 특별한 노력 없이 이제 곧바로 필드골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로우 스코어링 게임 양상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엔 승패를 좀 좌우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레이더스의 이제 올프로 수상 경력이 있는 키커 데니얼 칼슨이 몸을 담고 있는데, 이날도 이제 4쿼터에 동점 필드골 기회를 놓치면서 패배에 어느 정도 좀 지분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이게 이번 시즌 처음이 아니라 4주차 베어스와의 경기에서도 게임 있는 필드골 기회에서 이제 블락을 당했고, 지난주에 이제 한 점 차로 패했던 잭슨빌과의 경기도 돌이켜보면 이 칼슨의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쳤던 것이 결국엔 좀 빌미가 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팀에서 전체적으로 좀 신뢰를 많이 잃은 것으로 보이고 이 그렉 조셉이라는 이제 과거 바이킹스에서도 몸을 담았었던 이 키커를 영입을 하면서 키커 포지션도 좀 경쟁 체제를 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이번 주까지 해서 저스틴 터커의 출장 정지가 마무리가 되죠. 물론 이제 그 뛰었던 마지막 시즌의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예전만큼 많은 팀들이 매력을 느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 또 수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독일에서 펼쳐졌던 인터내셔널 게임이었죠. 애틀랜타 falcons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입니다. 31대 25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경기가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펼쳐졌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그동안 뭐 미넨, 프랑크푸르트 이런 도시에서 경기를 치르긴 했었습니다만 베를린에서 펼쳐졌던 경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이날 이제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그 올림피아 스타디움 그 경기장 전경을 이제 여러 번, 또 에어리얼 뷰로 좀 보여주고 이랬었는데 이 경기장이 그 이제 히틀러가 집권하던 시절에 올림픽을 하기 위해 지었던 경기장이거든요. 굉장히 웅장한 그런 경기장이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뭐 정권의 좀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경기장들도 좀 크고 아주 화려하게 지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베를린에서의 또 NFL 경기가 열렸다는 것도 또 재미있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 예. 사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인터내셔널 시리즈 게임들의 어떤 퀄리티 뭐 그런 경기 내용들이 아주 매력적인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날은 이제 모처럼 좀 재미있는 경기가 특히 또 연장까지 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 독일 팬들에게 또 재미있는 볼거리를 선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포장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눈썰는 경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음. 모처럼 좀 재미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었고 이날 경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장 승부 끝에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나단 테일러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날 이제 시즌 최장 러싱 터치다운이 이제 83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을 포함을 해서 3개 터치다운, 244 러싱 야드. 그리고 리시빙에서도 42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이날 스크리미지 야드 기준으로는 286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조나단 테일러의 이제 개인 커리어 통산으로 보더라도 세 번째 200야드 러싱 게임이었고 이날 경기를 통해 또 이번 시즌 벌써 1000 러싱 야드를 돌파하는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 두 번째 터치다운으로 통산 65번째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구단의 레전드죠. 에드린 제임스를 제치고 프랜차이즈 최다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에드린 제임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홀 오브 페임에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런 러닝백이고 이 선수가 이 기록을 세우기까지 96경기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조나단 테일러가 무려 77경기 만에 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음. 그러니까 이 러닝백 포지션이라는 것이 전성기가 또 짧기도 하고 이제 한 번 좀 하락세에 접어든 선수가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이 글쎄요 뭐 다른 포지션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생각을 좀 늘 하는데 이 조나단 테일러도
약간의 이제 부침을 겪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콜츠에서 더 뭐 뛰는 것이 뭐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쟁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하지만 어쨌든 콜츠와 이제 조나단 테일러가 계약을 연장을 했고, 구단의 기대에 120% 지금 부응을 해주면서 이번 시즌 콜츠가 아주 좋은 성적을 내는데 또 1등 공신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츠가 이달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더 손쉽게 이겨야 되는 경기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클 베슬리가 엑스트라 포인트 그리고 이제 필드골 실축만 안 했어도 훨씬 더 편하게 승리했을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데니얼 존스입니다. 데니얼 존스가 앞선 9주차 스틸러스와의 경기부터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8경기에서 턴오버가 단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와 이번 주 두 경기에서 7개의 턴오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주차에 바이크위크를 맞게 되는데 데니얼 존스도 그리고 콜츠도 조금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시즌에 샘 다놀드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굉장히 좀 박한 평가를 받고 있었던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해서 사실 주전으로 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으로 나서서 좀 굉장히 팀을 캐리를 하면서 뭐 예상외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까지 굉장히 좀 공통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 샘 다놀드도 결국에는 시즌 후반부에 페이스가 좀 떨어지면서 다소 좀 용두사미 시즌이 됐던 뭐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니얼 존스도 이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 11주 차에 있는 바이위크를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브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경기를 내주면서 3승 6패를 기록을 하게 됐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현재 어떤 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포스트 시즌 진출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마이클 펜닉스 주니어가 지난 시즌 후반부부터 이제 풀타임 주전 기회를 얻고 있으니까 음. 뭐 글쎄요. 이제 경기 수로 보면 그래도 한 10경기 이상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를 쌓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뭐 펠컨스 구단이 이 커크 커즌스를 벤치로 내리고 마이클 펜스 주니어를 주전으로 올리는 나름의 이제 리스크 있는 선택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글쎄요. 뭐 만족스러운 리터 값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많은 경기를 뛰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펠컨스가 준수한 쿼터백 하나만 있다면 포스트 시즌 정도는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정도의 스쿼드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페주가 어, 분명 펠컨스 팬들이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이제 뭐 시즌 전반에 걸쳐서 이제 기복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 경기 안에서도 기복이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뭐 아직 이제 뭐 많은 경기를 뛰진 않았다곤 하더라도 한 팀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보통 그 쿼터백을 지명을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약팀인 케이스들이 많은데 펠컨스는 사실 그 정도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인 쿼터백들이 이제 주전으로 뛰게 됐을 때 이 선수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기대하게 만드는 플레이는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팀 차원에서도 이 선수를 계속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뭐 스킬 플레이어라던가 오펜시브 라인 뭐 이런 이제 다른 공격진의 역량이 꽤 뛰어나 보이는 펠컨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족스러운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올리언 세인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 17대 7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최근에 이제 기세를 좀 올리는 상황이었는데 뉴올리언 세인츠에게 발목을 잡혔어요. 음. 세인츠가 사실은 8주차 이제 템파베이와의 경기 도중에 이제 교체 출전을 한 이후에 이 9주차부터 주전 기회를 받고 있는 이 신인 쿼터백 타일러 셔이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세인츠의 주전 쿼터백으로 나섰는데 자신의 커리어 두 번째 선발 경기에서 이 데뷔 첫 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던 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타일러 쇼그 선수가 이제 27개의 패스 시도 19개의 성공, 282 패싱 야드에 인터셉션 없이 이제 터치다운 2개를 던지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날 이제 타일러 쇼그가 기록했었던 128.9의 패서 레이팅이 스펜서 레틀러가 작년 그리고 올해를 통틀어 나왔던 14번의 선발 경기에서 한 번도 기록해보지 못한 성적. 네, 뭐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뭐 타일러 쇼가 이 스펜서 레틀러보다 뭐 확연히 좋은 선수다라고 뭐 낙인을 찍기에는 뭐 당연히 뭐 음, 충분한 이 모수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레틀러가 크게 이제 보여주지 못했던 고점을 어쨌든 이 쇼그가 이 단기간 내에 한번 보여줬다라는 의미는 있다고 봐야겠죠. 음, 그래서 이날 이제 세 번의 득점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그 각각에 모두 이 빅플레이가 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음, 1쿼터에는 상대 패스러시를 굉장히 요리조리 잘 피해낸 뒤에 이 비어있던 자원 존슨에게 던진 패스가 이제 50야드가 넘는 이 전진으로 이어졌고 이 쿼터에는 이제 크리스 올라베에게 62야드짜리 또 멋진 터치다운 패스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쿼터에는 이 자원 존슨에게 또 30야드짜리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면서 물론 많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쿼터백의 좀 기여도가 보이는 그런 터치다운 드라이브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세인츠 프랜차이즈 사상 처음으로 이제 신인 감독, 신인 쿼터백 듀오가 승리를 거둔 경기였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일정들이 사실 빡빡하지 않거든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의 경기를 제외하고 나면 다들 이제 5할 미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사실 이제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부담 없는 상황에서 타일러 쇼그 선수가 리그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부담 없이 경험치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건 뭐 쿼터백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남은 시즌 동안 이제 세인츠 입장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드래프트 픽만 생각하면 뭐 승리를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신인 쿼터백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승리를 통해서 분명히 얻는 것들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뭐 남은 대지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만큼 얼마나 많은 승리를 쌓아갈 수 있는지가 이 쇼그에게 어떤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뭐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이제 펜서스가 정말 앞서 예상 외의 선전들을 해 오면서 뭐 지구 우승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 이날 그 지구 최하위 세인츠에게 발목을 잡힌 게 좀 뼈아프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이 주에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만나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승차를 또 좁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건 뭐 어쨌든 굉장히 좀 아쉽겠죠. 음. 결국에는 이제 7점밖에 득점하지 못했던 이 공격 쪽에서의 문제가 이제 페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펜서스가 좀 강점으로 내세우는 이 리코 다우들, 그다음에 튜바 허바드의 어떤 러닝백 듀오가 평균 3.2야드로 이제 묶인 게 1차적인 좀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쿼터백이 좀 경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브라이스 형이 사실은 뭐 최근 팬서스의 선전과는 별개로 브라이스 형의 활약도는 여전히 좀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음. 이날 이제 브라이스 형도 124 패싱 야드에 한 개 인터셉션에 그치면서 어떤 좀 대안이 되어주지 못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외적인 비하인드도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리코 다우드 선수가 터치다운 이후에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허리를 이제 튕기는 그런 이제 세레머니를 했다가 그 성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야드 페널티 그리고 벌금을 부과를 받았거든요. 뭐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펌프 세레머니라고 이제 하던데 음, 이거를 이제 몇 번을 하면 페널티를 준다. 뭐 이런 규정은 사실은 없어요. 예, 근데 관행적으로 이제 한 두 번까지는 봐주고 세 번부터는 좀 제재를 하는 이제 그런 좀 암묵적인 룰이 NFL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미국의 한 코미디 쇼에서 이제 풍자를 하면서 뭐 선수들에게나 뭐 리그 사무국에게나 그다음 이제 팬들에게나 이제 모두 좀 유명한 밈? 약간 이제 불문율처럼 좀 자리를 잡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사실 리코다우들이 지난주에 이제 두 번, 그러니까 투 펌프스 세레머니만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사실 제재를 받지 않았어야 맞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주심이 어떤 다우들의 행동에 좀 고의성, 근데 의도성이 좀 다분하다라는 뭐 취지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좀 페널티를 부과를 했었고, 뭐 다우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좀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음, 이에 다우들이 약간의 또 좀 소심한 복수를 이번 주에 했던 것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선제 터치다운을 이 다우들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양손을 머리에 올리는 동작까지는 똑같이 취한 뒤에 허리를 한 번도 튕기지 않는 이 소위 제로 펌프 세레머니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불문율에 대해서 나름의 좀 소심한 저항을 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것들이 또 현지에서는 또 재미있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또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소심한 반항이었죠.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 24대 20으로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자이언츠가 4쿼터 중반까지 10점 차로 앞서 있었던 경기였는데 또다시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했고 이날 경기를 끝으로 이제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을 자이언츠가 해고를 했습니다. 이 다볼 감독의 자이언츠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면 사실 2022년에 이제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9승 7패로 아주 좋은 기록을 내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또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또 업셋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팀을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이끌었었거든요. 이제 음, 그러면서 코치 오브 더 이어에도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뭐 9승 7패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기록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직전 시즌이었던 2021년에 자이언츠가 아마 4승이었나요? 이제 거의 음, 최하위권에 있었던 팀을 맡아서 곧바로 이런 이제 반등을 일으켜냈다는 점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았죠. 네, 그리고 자이언츠가 사실 꽤 긴 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내질 못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 다볼 감독의 좀 공로가 더욱더 빛났었던 이제 그런 그 당시의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이 기세를 좀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2023년에 이제 6승 11패, 2024년에 3승 14패에 그치면서 굉장히 좀, 벨버 감독이 올 시즌 들어올 때부터 좋은 성적이 나지 않으면 자리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죠. 네, 이번 시즌 역시도 이제 10주 차까지 2승 8패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결국 이제 자이언츠 구단 수뇌부도 좀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뭐 리드를 잡고 역전패를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 라커룸 내에서도 선수들에게 이제 보통 좋지 않을 때는 이런 뭐 동기부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도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뭐 노력이 부족하다. 다 같이 잘해야 된다. 이런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를 이제 계속 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에게도 신뢰를 잃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음. 물론 이 성적이 좋지 않게 되면서 이제 생기는 좀 부가적인 문제들이겠지만 음, 어쨌든 라커룸 내에서의 어떤 리더십 문제까지도 좀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경질 수순으로 흘러갔던 것 같고 칩스의 쿼터백 코치를 거쳐서 이 자이언츠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마이크 카프카가 자녀 시즌 이제 감독 대행을 맡을 예정인데 어떻게 이 팀 분위기를 좀 수습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 경질 이슈도 감독 경질 이슈지만 잭슨 다트의 이제 컨커션도 이제 자이언츠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쨌든 이제 올 시즌에 순위 경쟁을 더 이상 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잭슨 다트가 좀 확실하게 이 건강하게 경기를 뛸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충분하게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잭슨 다트가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몸을 사리지 않고 이제 몸을 던지는 플레이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학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 구영애 선수의 소식을 좀 음, 전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이번 시즌 초반에 이제 펠컨스에서 방출당한 이후에 이제 자이언츠의 프랙티스 스쿼드에 합류해서 좀 재기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 그레엄 가노가 이제 또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구영애 선수에게 이날 좀 기회가 왔고, 이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주드 맥커텀리가 처음에 이제 기회를 받았었고, 근데 맥커텀리가 이제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침 이제 그레엄 가노의 복귀와 맞물려서 이제 컷이 됐는데, 그레엄 가노가 다시 이제 부상으로 경기를 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구영애 선수가 이제 자이언츠 데뷔전을 치렀고, 이날 두 번의 필드골, 두 번의 엑스트라 포인트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 안정적인 복귀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이 필드골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32야드, 19야드니까 이제 비교적 좀 쉬운 킥 기회들만 있었는데 어쨌든 실전 공백이 있었음에도 이 네 번의 킥을 뭐 무리 없이 실수 없이 100% 성공률로 끝냈다는 것 자체에 일단 좀 의미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 음. 이날 이제 경기가 열렸던 이 시카고 지역에 이제 뭐 눈도 좀 내렸고 뭐 바람도 좀 강하게 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좋지 않은 필드 컨디션에서도 구영희 선수가 어쨌든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부분들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커라는 포지션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생명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한 팀에서 오랫동안 뛸 수 있느냐? 그건 이제 꾸준하게 잘해야 되지만 컷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다른 팀에서 이제 제한적인 기회를 받았을 때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또 다른 팀에서 분명 수요가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구영애 선수가 앞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고영애 선수가 이제 다음 시즌에 어떤 팀에서 뛰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음. 일단 이제 간호가 복귀하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영희 선수에게는 좋은 쇼케이스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베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베어스가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를 잡아내면서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세컨더리 쪽에 이제 부상자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CJ 가든 존슨 선수를 좀 급하게 영입을 했었는데 CJ 가든 존슨 선수가 합류 이후에 뭐 지난주에 색도 기록을 했었고 이날도 이제 두 개의 색을 추가를 하면서 베어스 수비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이 서드 앤 세븐 상황에서 만들어냈던 이 색이 결국에는 이제 역전의 발판이 되는 이제 클러치 플레이였어요. 그리고 또 운 좋게도 상대 펀터의 어떤 킥 미스까지 겹치면서 베어스가 굉장히 유리한 필드 포지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역전을 시도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결국엔 잘 메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CJ 가드너 존슨이 어떤 팀 수비에 좀 스파크를 튀겨주는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터백 케일러 윌리엄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패싱 게임에서 이제 뭐 캐리를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4쿼터 두 번의 터치다운 드라이브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뛰어서 임팩트 있는 플레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음. 사실 켈러 윌리엄스가 뭐 라마 잭슨이라던가 저스틴 필즈 이런 선수들처럼 아주 뭐 발이 빠르고 기민한 그런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쿼터백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날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발로 좀 클러치 플레이들을 잘 만들어냈고 특히 그 마지막 역전 터치다운도 자신의 발로 직접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팀을 승리로 이끄는 쿼터백의 역할을 잘 해줬다는 생각이고 사실 베어스가 이제 후반기 일정을 보면
스케줄 난이도가 상당한 편이에요. 이제 대부분의 경기들이 5할 이상의 좀 강팀들과의 대전이 연달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이겨야 하는,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이제 최대한 많이 잡고 가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 일단 이날 이제 소중한 1승을 추가를 하면서 라이언스와 지구 공동 1위를 지켜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소중했던 승리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잭슨빌 제기어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인데요. 36대 26으로 휴스턴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7대 0으로 출발했던 경기가 4쿼터 들어갈 때 이제 29대 10으로 점수 차가 더 벌어진 채 잭슨빌이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사실 뭐 4쿼터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뭐 이대로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이걸 텍산스가 뒤집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이날 사실 텍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컨커션 부상을 당했던 이 쿼터백 CJ 스트라우드가 출전을 하질 못했기 때문에 데이비스 밀스가 이제 선발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주전 쿼터백도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글쎄요 뭐 좀 완패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잘 살려내면서 지구 라이벌에게 아주 귀중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4쿼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었는데 공격, 수비 모두 스텝업을 하면서 이제 역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4쿼터 이제 터치다운과 투포인트 컨버전 성공 이후에 수비 쪽에서 3앤아웃으로 공격권을 찾아왔고 그리고 또 달튼 슐츠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이제 뭐 투포인트 컨버전은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29대 24 5점 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수비가 3앤아웃으로 공격권을 가져왔고 휴스턴 텍산스의 공격진이 시간을 다 태우면서 마지막 31초를 남겨놓고 데이비스 밀스의 러싱 터치다운으로 역전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겨스의 마지막 공격 드라이브 여기서 이제 윌 앤더슨 선수가 스트립색을 만들어낸 이후에 셸든 랭킨스가 그대로 들고 상대 엔드존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픽식스로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휴스턴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떤 시즌 전체의 모멘텀을 또 바꿀 만한 아주 음. 드라마틱한 승리였다는 생각이고 반면에 이제 잭슨빌은 이제 그만큼 또 충격이 큰 대역전패를 당했다는 생각이에요. 제겨스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를 진 것도 진 건데 트래비스 헌터 선수가 이제 무릎 외축 부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IR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시즌 아웃이 됐다라고 하고 풋볼 활동을 하기까지 이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뭐 플레이오프에 간다고 하더라도 뛰긴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음, 트래비스 헌터가 사실 이제 소위 이도류를 하는 선수로 저희가 드래프트 당시라던가 뭐 시즌 초반 이럴 때 기대가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글쎄요, 사실 뭐 1년차 시즌의 내용만 보면 좀 실망스러웠다고 봐야겠죠. 예, 뭐 리시버로서도 코너백으로서도 뭐 아주 임팩트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자주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고 또 그마저도 이제 부상으로 시즌을 또 끝까지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1년차 시즌은 좀 실패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좀 재활을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1년차 시즌에 대한 좀 피드백을 하면서 다음 시즌에 이제 어떤 역할로 어느 비중으로 또 뛰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좀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교스가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레이더스 자코비 마이어스를 데리고 왔죠. 근데 현재 어떤 상황이나 경기 내용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굳이?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고 올 시즌 이제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텍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타이탄스와의 경기에서도 CJ 스트라우드 선수가 못 나서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밀스가 이날 보여줬던 4쿼터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1, 2, 3쿼터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아주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음 주 상대가 타이탄스인 만큼 뭐 이 경기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텍산스도 이제 아직 플레이오프 진출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라우드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만약에 이 어떤 승률 방어를 해낼 수 있다면 시즌 후반부에 어떤 또 드라마틱한 반등, 추격을 또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버팔로 빌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지구 라이벌 맞대결입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이제 버팔로 빌스가 6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지구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팔로 빌스가 굉장히 좀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 마이애미 돌핀스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어요. 음. 사실 조시 앨런이 이제 빌스에 합류를 한 이후에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마이애미를 상대로 14승 2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천적 관계라고 불러도 뭐 좋을 만큼 두 팀의 좀 확실한 상성 관계가 좀 잡혀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굉장히 또 좋은 경기력을 마이애미가 보여주면서 2022년 이후에 3년 만에 이 빌스와 조시 앨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이날 이제 순 선수를 꼽자면 역시 데본 에이체인 선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날 225 스크리미지 야드에 4쿼터 특히 이제 상대의 추격을 뿌리치는 두 개의 터치다운을 성공을 시키면서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고 수비진도 이제 조시 앨런에게 두 개의 턴오버 그리고 이제 제임스 쿡에게 펌블 턴오버 하나를 유도를 해내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제 버팔로 빌스의 공격의 흐름을 끊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마이크 맥데니얼 감독도 이제 이날 경기력에 굉장히 좀 만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변에서 사실상 이번 시즌이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 맥데니얼 감독도 알고 있겠죠. 사실 이날 이제 시즌 세 번째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순위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어떤 포기하지 않고 빌스와의 첫적 관계를 좀 끊어내야 되겠다는 이 동기부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날 아주 만족스러운 경기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마이애미도 두 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또 수비진이 실점 없이 다시 공격권을 되찾아오는데 성공을 했었고 반대로 또 이제 빌스의 턴오버를 유도한 이후에는 터치다운, 필드골 이제 계속해서 득점을 쌓아나갔던 것이 이날 경기의 결과를 가져온 주요 포인트 중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 시즌의 마이애미에게서는 좀 보기 드문 장면이었긴 했거든요. 이런 선순환이 좀 반복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날 이제 승리를 했음에도 이제 여전히 3승 7패로 뭐 5할 승률에는 이제 많이 멀어져 있는 마이애미이기는 하지만 향후 세 경기가 지금 커맨더스, 세인츠, 제츠 그러니까 모두 5할 미만의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약팀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제 팀들과의 경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음. 만약에 이 경기들을 모두 잡아낼 수 있다면 그래도 이제 5월 언저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즌 후반부에 이 와일드카드 막차 경쟁에 좀 합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일말의 기대감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로 5주차에 패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아이 뭐 패츠한테 1패 할 수 있지. 그래도 뭐 지구 우승은 놓치지 않을걸?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 AFC 이스트 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아직은 뭐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빌스가 정말 지구승을 놓치게 된다면 이번 10주 차의 패배가 좀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사실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5주 차 때만 하더라도 뭐 빌스 걱정을 하는 것이 좀 뭐 소위 WWE였다면 지금은 음. 좀 UFC 단계로 좀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패트리어츠가 워낙 기세가 좋고 빌스가 다소 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기들이 종종 나오다 보니까 두 팀의 격차가 이제는 좀 유의미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이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빌스의 이날 턴오버들이 이제 계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치명적인 포인트들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 엔드존 근처까지 전진을 했었던 3쿼터 조시 앨런의 패스가 인터셉션으로 연결됐던 부분이 가장 좀 뼈아픈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빌스가 전력은 뭐 여전히 탄탄합니다.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사고를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력을 분명 갖고 있습니다만, 어, 시즌 초에도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러싱에서 이제 제임스 쿡이 안 풀릴 때 조시 앨런이 믿고 던질 만한 넘버원 타겟이 없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좀 문제로 남아 있거든요. 예.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아마리 쿠퍼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다가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이제 이렇다 할 그 리시버 쪽에 보강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플레이오프에 갔을 때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올 시즌 빌스를 지켜보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지난 시즌 이제 쿠퍼의 영입이 좀 실패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그거에 너무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위축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빌스가 좀 우승을 하고 싶다면 이번 시즌도 좀 과감하게 한 번 더 배팅을 해보는 것을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의 기회는 지나갔고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좀 스텝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27대 19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라마 잭슨 선수가 이제 9주차에 복귀를 했죠. 복귀 전이었던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이날 이제 바이킹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더욱더 레이븐스가 상승세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레이븐스가 뭐 라마 잭슨의 부상과 뭐 여러 이슈들 때문에 이제 시즌 초반에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라마 잭슨이 돌아온다면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어느 음, 정도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신시내티라던가 클리블랜드는 뭐 레이븐스보다 지금 성적도 더 좋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피츠버그도 좀 많이 달아났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5승 4패로 좀 크게 앞서 나가질 못하면서 결국 레이븐스의 추격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물론 앞으로 또 어떤 분위기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지금 기준에서 누가 AFC 북부지구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느냐 하면 여전히 저는 이제 볼티모어를 좀 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일단 이날 경기까지 이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레이븐스입니다. 바이웨이크 이후에 확실하게 팀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서 지금 1승 5패에서 4승 5패까지 왔고 이날 경기에서도 이제 수비가 상대를 압도했던 부분이 경기 승리를 가져가는데 결정적인 포인트가 됐어요. 상대의 쿼터백이었던 제이제 메커시를 완벽하게 좀 틀어 막았는데 이날 메카시가 50%가 안 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뭐 터치다운 있긴 했습니다. 인터셉션도 두 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 이날 이제 레이븐스의 수비가 바이킹스의 공격을 완전히 묶는 데 성공을 했었고 스페셜 팀 역시도 이제 3쿼터에 결정적인 펌블을 만들어내면서 팀의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바이위크 이후에 지금 이제 3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 수비에서는 턴오버를 8개나 유도를 했고 또 공격진에서는 이제 매 경기당 최소 27득점 이상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공수의 조화가 좀 아주 잘 어우러지면서 레이번스가 확실히 좀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공격 쪽에서 이날 이제 데릭 헨리가 20번의 캐리로 75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기록만 보면 뭐 특별할 게 없는 기록인데 이날 이 75야드를 통해서 통산 12,124야드째를 기록을 하게 됐고 서번 토마스, 프랑코 해리스를 넘어서서 이제 통산 러싱 야드 15위로 올라섰습니다. 뭐 현재 페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안에 10위권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부분 전체 1등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에미 스미스가 갖고 있습니다. 18,355야드거든요. 에미 스미스가 얼마나 미친 사람이었는지 이게 파지티브한 미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데릭 헨리가 한 6년 동안 지금 1000야드를 더 달려야 이 기록에 근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미 스미스의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레이븐스가 계속해서 연승을 쌓아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또 이 핵심 코너백인 말론 험프리가 이제 손가락 부상을 입으면서 수술을 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음, 어느 정도 재활이 걸릴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당장 다음 경기는 좀 못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공백을 또 어떻게 메우는지도 레이번스가 연승을 이어가는데 분명히 좀 신경을 써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브라운스를 만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제츠와의 경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향후 일정도 좀 보면 벵갈스, 스틸러스, 벵갈스 원정, 패트리어츠, 패커스 원정,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 원정.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가 사실은 페이트리어츠랑 패커스 두 팀 정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현재 페이스만 놓고 봤을 땐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지구 우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텔러스와 이제 두 경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1승 1패 정도만 한다면 뭐 음, 오히려 레이븐스가 역전을 할 가능성이 저도 좀 높다고 보여져요. 네.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뭐 제이제 메카시 선수가 부진했던 것도 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만 오라인 쪽에서 이제 그 프리스냅 반칙들 특히 이제 퍼스트스타트 반칙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메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경기가 네 번째 선발 경기였잖아요. 메카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 메카시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될 저스틴 제퍼슨이 올 시즌에 부진한 부분. 특히 이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12개 패스 중에 4개 캐치에 그쳤고 야드도 37야드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부진은 또 부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날 나왔던 이제 인터셉션 장면에서 그 말론 험프리와 접촉 이후에 넘어지면서 험프리가 굉장히 손쉽게 인터셉션을 만들어냈었는데 인터셉션이 나오면 보통 이제 그 공격 선수들이 쫓아가서 뭐 태클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날 저스틴 제퍼슨 선수가 뭐 열심히 쫓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저스틴 제퍼슨 선수와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인데 어, 올 시즌의 부진이 어떤 요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날 보여줬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남은 경기에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메카시가 겨우 4경기 뛰었잖아요. 조금 더 리그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제퍼슨의 반등도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이제 메카시가 뛴 4경기에서 저스틴 제퍼슨이 한 번도 이 100 리시빙 야드를 넘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사실 두 번의 100 플러스 리시빙 야드 경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모두 다른 쿼터백과 함께 했었던 경기에서 나왔던 기록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바이킹스가 지금 메카시를 어쨌든 장기적인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낙점을 하고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퍼슨과 메카시가 그들만의 어떤 시너지, 호흡을 잘 맞춰 나가는 과정이 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입니다. 27대 20으로 뉴욕 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제 두 팀의 올 시즌제 그 기록이 기록인 만큼 약간 멸망전 느낌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 멸망전에서 제츠가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챙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사실 8주차 벵갈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던 제츠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9주차에 바이위크를 맞았어요. 그래서 어, 겨우 얻은 이제 승리였던 분위기가 바이위크에 좀 휩쓸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제츠가 이제 연승을 이어가게 됐고 또 홈에서는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는 것도 또 의미 있는 기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는 이제 그 승리의 지분을 누가 가장 많이 차지했느냐? 누가 말해도 제 스페셜 팀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1쿼터 중반에 이제 선취점을 내준 이후에 이제 킥오프 리턴 과정에서 케네 왕구 선수가 99야드짜리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곧바로 균형을 맞췄던 뉴욕 제츠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비를 잘 마무리한 이후에 아이자 윌리엄스가 74야드짜리 펀트 리턴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게임 클락 기준으로 이제 1분 만에 스페셜 팀 리턴 터치다운만 2개를 만들어내는 진기록을 썼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비가 좀
계속해서 내렸던 이 날씨 컨디션 이슈도 좀 있었는데, 제츠는 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인지 이 저스틴 필즈에게 패스 시도를 이제 11차례밖에 시키지를 않고 극단적으로 러싱에 좀 집중하는 공격 플랜을 좀 선보였어요. 근데 이것이 좀 음,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에서도 윌 맥도날드가 혼자서 무려 4개의 색을 기록을 하면서 상대 공격의 흐름을 좀 끊어준 것이 또 승리 요인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뉴욕 자츠가 이제 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트레이드 마감 시한 맞춰서 소스 가든을 콜츠로 보냈고 그리고 퀴너 윌리엄스를 이제 카우보이스로 떠나보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이제 큼지막한 선수들이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상승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일라노 픽을 지금 긁어 모았잖아요. 긁어 모은 만큼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를 팔아서 지금 1라운드 픽을 3장, 그다음에 2라운드 픽 1장을 추가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음, 자신들이 원래 받는 거 이외에 지금 이만큼의 엄청 밸류가 높은 이 픽들을 많이 긁어 모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은 뭐 선수 영입이 아니라 드래프트 전문가를 좀 영입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 이제 토탈 야드, 타임 오브 포제션 이런 주요 지표들에서는 앞섰지만 결국 이제 스페셜 팀에서 그 두 번의 말도 안 되는 리턴을 막아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 트레이드 마감 시한도 이제 조 플라코 선수를 보낸 거를 제외하고 나면 브라운스 굉장히 좀 조용하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츠와 브라운스 모두 이번 시즌 이제 셀러의 포지션에 좀 위치한 팀들이었는데 제츠가 좀 활발하게 이 핵심 선수들을 팔면서 좀 드래프트 픽을 확보한 것과 달리 브라운스는 좀 조용히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음, 일단 지금 딜런 게브리얼에게 한 5번 정도의 이 선발 기회를 주면서 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인데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이제 팀의 전력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게브리얼 음, 혼자서 캐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터프한 환경인 것은 물론 감안해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높은 고점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생각은 여전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 섀도우 샌더스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것은 어떤가? 뭐 정말 복권 중에 복권인 것 같거든요. 이 네. 샌더스가. 그래서 어 글쎄요. 뭐 당장 뭐 11주 차부터는 아니더라도 시즌 말미에라도 한번 기회를 줘 보는 것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샌더스가 정말 어 뭐 좀 프로 레디한 선수가 아니라면 어 음, 눈으로 확인하고 또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 샌더스의 어떤 퍼포먼스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이번 시즌에 한번 좀 브라운스가 해보면 어떨까 하는 또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이제 디바 쿼터백을 저희가 또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뉴욕 저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28대 23으로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 경기까지 이제 페이트리어츠가 7연승을 질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가 이 승리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건 올 시즌에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상대했던 팀들이 뭐 빌스 제외하고 나면 다 약팀이었거든요. 근데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물론 이제 리그 정상급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페이트리어츠 역시도 뭐 리그 정상급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다만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이제 드레이크 메이 선수의 장점들을 좀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건 포켓 프레젠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좀 톰 브레이디가 생각나게 하는 플레이들을 간혹 가다가 보여주거든요. 포켓이 무너지고 상대 이제 수비 선수들이 뚫고 들어올 때 정말 한두 스텝 샥샥 피하면서 이제 상대 태클을 벗겨내는 그 이후에 패스를 정확하게 꽂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톰 브레이디 선수가 떠나고 나서 드레이크 메이 선수를 뽑기까지 5년 걸렸거든요. 근데 5년 만에 이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았으면 다른 팀들에 비하면 진짜 빨리 찾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 받았죠. 사실 뭐 몇십 년 동안 못 찾고 있는 팀들도 사실 수두룩하기 때문에 예, 그에 음, 비하면 말씀하신 대로 맥 존스라는 이제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드레이크 음, 메이에게서 더 높은 가능성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는 패트리어츠 팬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고 음, 어쨌든 이번 시즌 이 정도면 사실 꽤나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음,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아직 그렇게까지 많은 강팀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지금의 성적만큼 플레이오프에서도 강력함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기회를 얻어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 음. 과정에서 뭐 예상외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뭐 혹은 실패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 단계에서 이제 배우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교훈들을 통해서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이제 조금 더 탄탄하고 강한 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봐요. 브레이디가 떠난 이후에 정말 많은 쿼터백들을 거쳐갔잖아요. 그 캠 뉴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제라 스티덤, 브라이언 호이어, 뭐 맥 존스, 베일리 제피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선발로 뛰어봤습니다만 결국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쿼터백이 나온 것만 하더라도 올 시즌에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물론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엔드존에서 인터셉션 이런 장면들 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2년 차에 완벽하길 바라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네, 기존에 뭐 뛰었던 선수들을 생각을 하면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현재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준다? 사실 전 그게 더 어려울 거라고 봐요. 플레이오프에서 분명히 꺾이는 시기가 분명 올 텐데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은 플레이오프에 대한 꿈도 희망도 없었던 팀에 이런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욕심 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수비에서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올해 좀 NFL 코치 오브 더 이어를 좀 받을 만한 뭐 그런 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 않나? 특히 음, 최근 성적 대비 뭐 올해 성적이 이제 많이 끌어올려진 부분이 앞에 이제 브라이언 다볼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산점이 많이 붙어서 이 마이크 브레이블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벅스가 올해 역전의 명수잖아요. 4쿼터 이제 컴백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팀인데 그런 벅스를 상대로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 어,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뭐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기 내용 놓고 보면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가 못해서 졌다라고 얘기하긴 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벅스의 수비가 페이트리어츠의 공격을 막는 게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벅스가 바이위크에서 돌아온 이후 첫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빌스 원정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램스 원정이거든요. 이 두 경기의 결과까지 놓고 보면 현재까지 벅스가 컨텐더인가 프리텐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 어쨌든 1차적으로 지구 우승을 해야 플레이오프에서 더 유리한 시드, 더 안정적인 포지션에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뭐 세인츠는 좀 확실하게 이제 레이스에서 좀 멀어져 있고
펠컨스도 예상 외의 부진을 겪으면서 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캐롤라이나 정도만 지금 이제 추격권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아직 좀 벌어놓은 것이 많기는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좀 강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속으로 미끄러지다 보면 어느덧 음. 이제 캐롤라이나가 좀 어깨를 나란히 이제 해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좀 터프한 스케줄에서 좀 최소한 5할 승률이라도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44대 22로 시애틀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점수 차도 적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이미 이 쿼터 종료 한 3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35대 0까지 스코어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나머지 후반전이 거의 가비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시애틀이 이제 4주차 이어서 또 한 번 애리조나를 잡아내면서 이제 시즌 스윕에 성공을 했고, 뭐 애리조나도 이제 후반에 좀 추격을 하는 흐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 점수차가 컸기 때문에 시애틀이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순간은 없었다고 보여져요. 뭐 시애틀 공격진도 이제 고른 경기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에 이렇게 좀 큰 리드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수비진의 분전이었습니다. 이 타이라이스 나이트와 이 드마커스 로렌스의 활약이 이제 좀 빛났던 경기였는데, 이 타이라이스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 쿼터백 자코비 브리셋에게 이 스트립색 펌블을 연달아 이제 만들어냈어요. 1쿼터에 하나, 2쿼터에 하나. 네, 그리고 약간 뭐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이 라이스가 스트립색 펌블을 만들어내면 뒤따라온 드마커스 로렌스가 이거를 리커버리해서 그대로 상대 엔드존까지 들어가 버리는 이런 장면이 이제 두 번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던 이 라이스가 이렇게 깜짝 활약을 해준 것도 이제 당연히 시애틀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이었겠지만 이 음, NFL 12년 차 시즌을 맡고 있는 이 베테랑 드마커스 로렌스도 또 재미있는 기록을 만들어내서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 로렌스가 이날 경기 전까지 커리어 전체, 그러니까 11년 한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터치다운이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사실 뭐 수비 포지션 선수니까 터치다운이 많은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날 하루에 그 자신이 11년 반 동안 해왔던 그 터치다운 개수와 동일한 이 두 개 터치다운을 한꺼번에 해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 오래 뛰었는데 예전에 그 진만이 형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전형적으로 턴오버를 잘 못 만드는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기가 디마커스 로렌스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정말 핵심 피스로 뛰던 시즌들이었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좀 생각을 하게 하는 포인트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 펌블된 공을 한 번에 리커버리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터치다운으로 연결하는 건 더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또 연속으로 해냈다라는 건 정말 더 쉽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로렌스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넘버원 리시버 잭슨 스미스 지그바도 이제 93 리시빙 야드를 추가를 했는데 음, 그러면서 9경기 만에 벌써 1000 리시빙 야드를 돌파한 이제 최초의 선수가 됐어요. 이번 시즌. 네, 그래서 음. 이 괴물 같은 페이스가 시즌 끝까지 이어질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잭슨 스미스 은지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올 시즌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리시버 일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런 괴물 같은 페이스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애리조나 카디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가 10월 5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날 패배까지 최근 7경기에서 1승 6패라는 정말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독의 해임이겠죠. 사실 이번 시즌에 선수에게 또 폭력을 행사하는 뭐 그런 이제 이슈도 있었고 음, 뭐 지금 최근에 애리조나 성적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캐넌 감독도 좀 위험하다라는 그러니까 뭐 소위 핫시트에 이제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 현지 루머를 좀 살펴보면 뭐 부상 그리고 이제 부진 때문에
이 몸값 대비 활약이 사실 만족스럽지 않은 카일러 머리에 대해서 좀 결별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시즌도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애리조나인데 뭐 어느 시점에 뭐 어떤 방법으로 이 개혁의 칼을 좀 들이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반대로 놓고 보면 카일러 머리 선수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억제기가 카일러 머리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카일러 머리 억제기가 애리조나 카디널스일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을 옮겨서 조금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도 좀 카일러 머리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LA 램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42대 26으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구 라이벌 맞대결에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7승 2패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음, 이날도 이제 매튜 스태포드가 솔리드한 활약을 펼쳐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 이날 36개의 패스 시도, 24개의 패스 성공, 280야드 4개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스태포드가 최근 6경기에서 인터셉션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셉션 없이 20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만 놓고 봤을 때는, 램스도 올 시즌 강력한 컨텐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스태포드가 사실은 좀 커리어의 황혼기, 이제 정말 은퇴를 뭐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글쎄요, 뭐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램스가 어떤 시즌 전 예상 대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램스가 서틴 퍼스넬, 그러니까 타이탄들 3명을 사용하는 퍼스넬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큰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스태포드도 다양한 타겟을 이제 사용을 해서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날도 9명의 리시버에게 패스를 뿌렸고, 4개의 패싱 터치다운 역시도 각각 다른 리시버들에게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스태포드가 리시버를 안 타는 그런 이제 쿼터백이다라는 걸 또 한번 증명을 했었고 러싱 쪽에서는 이제 카이렌 윌리엄스 선수가 이날 14번의 캐리, 73야드 2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 자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뭐 사실 터치다운을 4개를 내주면서 뭐 실점이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1쿼터 막판에 이제 네이트 랜드맨 선수가 또 이 피너 펀치를 통해서 펌블을 또 만들어냈고 4쿼터에도 임매뉴얼 포브스가 이제 패스 블락으로 굴절된 공을 이제 잘 낚아채면서 인터셉션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음. 어 나이너스의 어떤 추격의 흐름을 이제 완전히 봉쇄를 했던 또 그런 이제 플레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너스 같은 경우도 이날 이제 맥 존스가 이끄는 공격이 분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수비에서 키 플레이어들이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램스의 공격을 막긴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슬슬 이제 브록 퍼디의 복귀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현재까지 맥 존스가 선발로 8경기를 나왔는데 5승 3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맥 존스가 나선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한 2경기 정도에서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스냅의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어, 그 동안에 브라이언 로빈슨 주니어가 나름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나이너스 입장에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브로퍼디 선수가 복귀를 해서 예전같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닉 보사, 프레드 워너 이 두 선수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이 두 선수의 부재를 메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나이너스가 현재로서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글쎄요, 뭐 50%보다는 높다고 보여지지만 뭐 아주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NFC의 어떤 다른 컨텐더 팀들보다
뭐 아주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부상 선수들의 리스크, 그다음에 브록 퍼디도 복귀는 하겠지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너스가 이제 시즌 기대치보다는 지금의 위치는 그렇게 긍정적인 뭐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NFC 디비저널 라운드 리매치 경기 44대 22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라이언스가 1번 시드로 올라갔음에도 충격적인 업셋을 허용을 하면서 커맨더스에게 승리를 내주고 정말 빠르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제 퇴장을 했었던 라이언스였는데 그 경기에 대한 이제 복수를 이날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사실 워싱턴의 이제 주전 쿼터백 제이든 데니얼스가 11월 초에 또 한 번의 부상을 입으면서 이날 경기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음. 그 시점에서 이미 이제 디트로이트 쪽으로 좀 우세가 뭐 예상이 됐었던 그런 경기였고 실제로 경기 내용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프가 이제 320패싱 야드에 인터셉션 없이 터치다운 3개, 자미르 깁스가 172 스크리미지 야드에 터치다운 3개, 제미스 윌리엄스가 또 119 리시빙 야드에 터치다운 1개를 기록을 하면서 공격에서 이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준 라이언스가 이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동점이나 리드를 내주지 않은 어떤 완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이번 주부터 댄 캠벨 감독이 직접 플레이 콜링을 하기로 했죠. 네. 캠벨 감독이 지적했던 러싱 공격에서의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서드아웃 컨버전 확률, 이런 부분들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좀 눈에 띄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뭐 한 경기뿐이긴 합니다만, 라이언스의 막강한 공격력, 이 파괴력이 다시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이제 댄 캠벨 감독이 플레이 콜링을 하면서 이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연패에 빠지면서 사실상 좀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지난 시즌 뭐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갔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예상외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였기 때문에 이번 음. 시즌 그러면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구 우승 혹은 슈퍼볼 진출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뭐 기대감도 개인적으로 좀 했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브라이언 로빈슨 주니어를 시즌 직전에 떠나보냈던 문제, 그 다음에 시즌을 치르면서 제이든 데니얼스라던가 테리 맥러린 같은 또 핵심 공격진들의 이제 부상, 이런 악재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좀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4경기에서 모두 20점 차 이상의 대패를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1주 차에 이제 마드리드에서 인터내셔널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경기 이제 커맨더스와 마이애미 돌핀스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두 팀 모두 이제 3승 7패를 나란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팀 모두 이제 기대 이하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현재 어떤 그 모멘텀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마이애미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마커스 마리오타가 이 제든 데니얼스의 자리를 대체해서 경기에 뛰고 있는데, 어떤 마리오타가 뛰었을 때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사실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데니얼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커맨더스의 좀 힘든 시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커맨더스 팬들의 걱정거리는 데니얼스의 건강이죠. 이게 그 한 번 유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RG3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싱턴 커맨더스 팬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또 RG3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현지에서도 좀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쪼록 데니얼스가 좀 건강하게 돌아와서 특히 이제 이런 그 젊은 스타를 잃는다는 건 리그 차원에서 굉장한 손실이잖아요. 건강하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데이 나잇 풋볼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LA 차저스의 경기 25대 10으로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날 승리로 이제 차저스가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경기 내용 스코어만 보더라도 좀 압도적인 느낌에 가까운데 4쿼터에 25대 3까지 벌어질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였기 때문에 뭐 차저스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차저스의 수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도 이제 에런 로저 선수를 괴롭히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음. 에런 로저스의 기록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스 음, 성공률도 이제 50%에 머물렀고, 뭐 터치다운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인터셉션을 이제 두 개나 던졌기 때문에 음. 뭐 차저스 수비에 좀 완벽하게 막혔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칼릴 맥이 또 1쿼터에 그 상대 엔드존에서 색을 성공을 하면서 또 세이프티를 만드는 네,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날 경기 포함해서 이제 차저스의 수비진이 최근 세경기 그 세 경기 합산 26실점만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날 뭐 가비지전까지 필드골 하나만 허용을 했으니까 최근 수비가 얼마나 물이 올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상대가 바이킹스, 타이탄스, 스틸러스였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건 좋은 거죠. 최근 차저스의 수비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스틴 허버트도 이날 이제 스틸러스의 수비진에 좀 막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날 쿼터백 히트도 9번을 맞았고 색도 5개를 맞았는데 단 하나의 턴오버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레드 맥컨키가 이날 4개 캐치 107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또 본인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칩스가 5승 4패까지 밀려 있기 때문에 음, 차저스가 지금 7승 3패거든요. 그러면 예년 같으면 드디어 칩스를 넘어서서 한번 우리가 지구승을 거두나? 라는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꿀 만한 시기인데 네.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지금 덴버가 8승 2패로 음, 오히려 차저스보다 지금 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차저스 입장에서 참 안 풀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잔여 일정을 보면 지금 뭐 칩스와의 원정 경기, 브론코스와의 원정 경기가 또 남아 있는데 칩스가 이제 빠르게 자신들의 어떤 전성기의 기량을 찾지 못한다면 이 18주차 마지막 이 차저스와 덴버의 경기가 이 AFC 웨스트 지구 우승 팀을 결정하는 또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구 우승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페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플레이오프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9주차 콜츠와의 경기에서 정말 이변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스틸러스가 드디어 좀 반등을 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었는데 결국 이날 이제 에런 로저스가 좀 아쉬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모멘텀을 이어가긴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다행히 이제 스틸러스가 5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지구 라이벌들이 이제 부진한 시즌을 보내면서 아직까지는 지구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저희가 레이븐스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레이븐스가 지금 무서운 기세로 한 경기 차까지 추격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지구 선두 자리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입니다. 이번 시즌 스틸러스의 공격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음, 빅벤의 은퇴 이후 좀 정체기를 겪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시절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것이 에런 로저스의 영입 효과이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팀들과의 경쟁 선상에서 놓고 보면 좀 다소 기복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분명히 향상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어떤 팀 전체적인 전력에서 상수 역할을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치고 나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즌 후반부에 지금 스케줄을 좀 보면 그죠? 당장 뭐 벵갈스, 베어스, 빌스, 레이븐스, 돌핀스, 라이언스, 브라운스, 레이븐스. 그러니까 분명히 약팀들과의 경기들도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순위 다툼을 해야 되는 팀,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들과의 경기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로저스의 나이를 감안하면 또 시즌 후반부에 체력 문제도 좀 우려가 되고, 이래저래 스틸러스가 전체적으로 예, 남은 시즌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지만은 않다라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죠.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였던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대 7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이제 제가 중계를 하는 경기였거든요. 이제 쿠팡에서 먼데이 나잇 풋볼을 이제 전담해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날 경기도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경기 시작 전에 김현철 해설위원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점수 많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점수가 안 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반이 0대 0으로 끝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미식축구라는 이제 종목의 특성상 터치다운이 안 나는 경우는 있어도 음. 그래도 한 30분 정도 게임 클락이 지나고 나면 최소한 필드골은 좀 들어가는 경우들이 뭐 대부분인데 이날 음.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한 2년 만에 전반이 0대 0으로 끝나는 게임이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그 드립을 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미식 축구가 아니고 축구 아니냐. 이런 드립을 좀 치고 싶었는데 참느라 좀 혼났고. 저도 좀 찾아봤었거든요. 궁금해서 이제 그 0대 0 스코어에 관련된 기록들을 좀 하프타임 때 찾아봤었는데 전반이 0대 0으로 끝난 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마지막이 2023년이었다 그래요. 12월 10일 이제 제츠 텍산스 경기, 바이킹스 레이더스 경기가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0대 0 무승부로 끝난 경기가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가지고 찾아봤었는데 NFL 뭐죠? 그러니까 그 AFL, NFL 합병 이후에 0대 0 무승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경기가 1943년 11월 7일 뉴욕 자이언츠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경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슈퍼볼 시대에는 한 번도 없었던 기록인 거죠. 경기 중에 이런 걸 찾아봤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득점이 안 날 것 같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웬만해서 캐스터들이 이런 거를 경기 중에 물론 이제 하프타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길긴 합니다만 이런 걸 막 직접 찾아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득점이 안 날 것 같은 경기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경기 보는 내내 이게 이게 왜 이렇게 하지? 싶은 그 이해가 안 가는 플레이 콜들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느라 좀 쉽지 않았던 경기였었고, 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경기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글스 쪽에는 이제 세이컨 바클리, 디본타 스미스, 이 두 선수가 이날 경기 내내 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런 건 아니었지만, 딱 한 번의 드라이브, 그것도 이제 연속된 플레이에서 각자의 폭발력을 딱딱 보여주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 냈거든요. 반면에 이제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터커 크래프트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이날 경기에서 이제 나오지를 못했고 그리고 1라운드에서 뽑았던 리시버 매튜 골든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결국 이제 경기에 나서질 못했었거든요. 이 두 선수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졌던 경기였다. 결국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갈렸다.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글스가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수비 쪽에 굉장히 좀 보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엣지 음, 러셔 제일런 필립스라던가 뭐 코너백 제이어 알렉산더, 그다음에 마이클 카터 2세 뭐 이런 선수들을 보강을 하면서 수비 쪽에 좀 강화를 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이날 이제 그러한 어떤 투자의 결실이 좀 잘 드러났던 경기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패커스 역시도 이제 수비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올 시즌 뭐 기복 있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글스의 공격을 10점으로 막았다라는 건 수비는 1인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1인분이라기보다 1.5인분 정도 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경기를 보면서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브랜든 맥매너스 잘라.
근데 키커 브랜드 맥매너스를 좀 잘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동점 필드골을 노리는 상황에서 메이드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택도 없이 날아가는 그런 필드골은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지금 대권에 도전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 전에 마이카 파슨스 선수도 트레이드로 데려왔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수비는 거의 뭐 정상급이다라고 본다면, 공격 쪽에서의 기복이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앞서 이제 키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이번 시즌 기록을 살펴보니까 17번의 필드골 시도에 실패가 벌써 6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필드골 성공률이 지금 65%가 채 되지 않는, 다소 좀 처참한 이제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첫 경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 저스틴 터커를 한번 데려와 보는 건 어떤가라는 음. 생각도 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할 때 이제 터커 얘기를 했는데 끝날 때 터커 얘기를 하니까 딱 수미상관이 막 터지는 그런 좀 느낌인데 어쨌든 이번 주에 펼쳐진 14경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중계를 이제 하다 보면 매주 매주 지나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가장 큰 변화는 경기 중에 플레이오프 픽처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어, 포스트 시즌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벌써 이제 반환점도 돌았고, 참, 매년 이맘때쯤 하는 얘기지만, 풋볼 시즌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마 11주차부터는 좀 다소 하위권 팀들 간에 이제 매치가 있다면, 음, 약간 조금 더 리뷰를 간략하게 하고, 좀 더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이 치열한 팀들 간의 리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다음 주 11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드리드에서 역대 최초로 또 NFL 게임이 열리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주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 또 스페인 하면 이제 축구로 또 많은 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익숙하신 이제 그런 나라와 도시인데 미식 축구는 또 어떤 분위기에서 치러지는지 한번 또 일요일 저녁에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고, 또 이제 제가 맡아서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쿠팡 통해서 많이들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11주차 경기 끝나고 다시 11주차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